7억 5천만 원? 엄마 몫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도 나가세요. 28된 딸 성주가 임대주택 열쇠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초록색 열쇠고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제 손에는 지환이 산재보상금 서류가 떨리고 있었는데 수혜자란에는 제 이름이 아닌 김성주라고 적혀 있었죠. 성주야, 이게 무슨...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성주가 또 다른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차줄 안에 김정희.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건 뭐냐? 엄마 명의로 빌린 3억이에요. 제가 도박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환이 죽고 나온 7억 5천만 원은 성주가 가져가고 3억 빚은 제가 떠안고 67년간 살아온 이 집에서도 쫓겨나라는 거였어요. 성주야, 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다고요? 성주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번뜩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무서웠는지, 이게 제가 배 아파 낳은 딸인가 싶었어요. 평생 지환이만 예뻐하시면서 저한테는 뭘 해주셨어요? 남의 여자가 낳은 아들한테만 용돈 주고 군대 보낼 때도 100만 원씩 쥐어주면서. 성주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성주 손목에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롤렉스 시계였죠. 언제 그런 비싼 걸 샀나? 아, 지환이 보상금으로 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알고 계세요? 지환이가 왜 죽었는지? 그야, 공장 사고로. 맞아요. 엄마가 30년간 관리해온 그 공장에서요. 성주가 핸드백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 서류까지. 엄마가 가스밸브 점검을 6개월이나 미뤘잖아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지환이가 죽은 거예요.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하게 들어간 점검 연기 서류. 예산 절약을 위한 연기라고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성주야, 그때 엄마가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변명하지 마세요. 성주가 서류를 도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마치 남남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지환이는 엄마 때문에 죽었고 그 보상금도 엄마가 받을 자격 없어요. 오히려 다른 피해자 가족들한테 배상해야 할 입장이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점검을 제때 했다면 지환이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7억 5천만 원은 제가 가져가는 거고 엄마는 임대주택으로 가시면 돼요. 월세는 제가 1년치 미리 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1년치라니. 1년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성주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신 반지가 생각났습니다. 제 왼손 약지에 끼고 있는 이 반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이제 그마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엄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성주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지환이 친엄마, 박민정 씨한테는 연락 안 하세요. 괜히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성주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마치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임대주택 열쇠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환이는 죽었고 성주는 저를 버렸고 갈 곳도 없고 이게 정말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창밖으로는 11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민정이가 생각났어요.
15년 전 중국 연길로 돌아간 민정이. 지환이 친엄마인 그 아이는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까요? 성주 말대로 연락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제 왼손 약지의 시어머니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반지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집도 없는 그냥 늙은 여자 하나만 남았으니까요. 임대주택 열쇠를 주워들고 시어머니 반지를 만지작거리니 옛날 생각이 저절로 났습니다. 이 반지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 제가 20살 처녀였던 1977년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 말이에요. 충남 서천군 마산면. 논밭밖에 없는 시골 마을에서 저는 가난한 농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언니가 둘 있었는데 집안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셋 다 시집 보낼 형편이 안 되었어요. 정희야, 내가 희생해야 한다. 1977년 봄 아버지가 담배를 길게 빨며 말씀하셨어요. 큰언니는 23, 둘째 언니는 21살인데 혼처를 봐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였죠. 막내인 제가 이래서 언니들 시집 보내야 한다고요. 아버지,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는 무슨, 여자가 무슨 공부가 필요해. 언니들이라도 잘 살게 해야지. 그렇게 고등학교는 꿈도 못 꾸고 창원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0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뿐이었어요. 한 달 월급 3만 원 받아서 2만 원은 집에 보내고 나머지 1만 원으로 하숙집에서 연명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했어요. 손은 늘 기름 냄새가 배었고 머리카락에는 플라스틱 가루가 앉았죠. 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정희야, 넌 예쁘니까 좋은데 시집갈 거야 라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시집갈 생각도 못했어요. 언니들부터 시집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하고 야근하고 갑을까지 받아서 언니들은 무사히 시집 갔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때 공장 사장이었던 김진수 씨가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나랑 결혼 안 할래? 어느 날 퇴근 시간에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33이니까 저보다 10살 많았지만 사장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사장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너 같은 아가씨 만나기 힘든데.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창원에서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었어요. 플라스틱 공장도 꽤 잘 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정희야, 병원에 가보자. 1979년 봄 시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남편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시어머니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3년째, 4년째 되어도 소식이 없으니 시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희야, 너 정말 이상한 게 없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낳는데? 어머니,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그럼 뭔 문제야? 혹시 내가 낳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가 일부러 안 낳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밥상에서도 차갑게 대하시고 친척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는 아직 소식이 없어서 라며 한숨을 쉬시곤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정희야, 아직도 소식 없니? 좋은 병원 소개해 줄까? 우리 동네에 점 잘 보는 할머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더 큰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집안의 골치덩어리라는 듯이요. 1982년이 되어서야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것도 딸이었죠. 성주를 낳던 날 시어머니 얼굴이 어찌나 실망스럽던지 지금도 그 표정이 생생해요. 딸이네. 쓸모없는 딸. 어머니, 다음에는 아들. 다음이 언제야? 5년 기다려서 딸 하나 낳고 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죽을 고생해서 낳았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성주가 3살 되던 1985년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또 딸이었어요. 하지만 유산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면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아. 또 딸 낳아서 뭐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유산된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라리 없는 게 낫다니요. 그 이후로도 몇 년을 더 시도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서운한 티를 내셨죠. 아들 못 낳는 여자는 밖에서 남자가 아들 낳아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언 같은 말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텼는데 1990년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정희야, 우리 집에 일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젊은 아이 하나 들여놓을까? 일손이요? 응. 식모 말이야. 성주도 크고 너도 힘들어 보이고 사실 성주가 8살이니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나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원한다니까 반대할 수도 없었죠. 어떤 아이를 구하실 건데요? 중국에서 온 조선족 아이가 하나 있다던데. 고아래. 17살이고 그렇게 박민정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1990년 5월 제가 33이었을 때였어요. 민정이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뻤거든요. 키는 작았지만 얼굴이 하얗고 눈이 크고 무엇보다 말씨가 곱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첫날 인사할 때 민정이가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마치 제가 못 낳은 둘째 딸이 크면 이럴까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정이 예쁘네. 몇 살이라고 했지? 17살입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성주보다 9살 많구나. 언니가 되는 거네. 민정이는 정말 착했어요. 성주를 친동생처럼 챙겨주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잘했어요. 특히 음식 솜씨가 뛰어났죠. 민정아, 너 어디서 요리를 배웠니?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연길에서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할머니는 어디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민정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17살에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민정아,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가 내 가족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때부터 민정이는 정말 제 딸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밤에 잘 때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했죠. 민정이 김치 담그는 솜씨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젓갈 비율을 귀신같이 맞췄고 배추 절이는 시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제가 30년 넘게 김치 담가봤지만 민정이만 못했어요. 민정아, 너 정말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니? 할머니가 조선족이라 한국 음식을 잘 아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배웠어요. 시어머니도 민정이 김치를 드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 아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우리 며느리보다 낫잖아. 그 말에 제가 조금 서운했지만 민정이가 인정받으니 기뻤어요.
민정이가 온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민정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머니 무덤에 성묘를 가고 싶은데 중국까지 가는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얼마나 하는데? 80만 원 정도 해요. 당시 8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민정이가 그렇게 간절해 하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 있겠어요? 민정아, 내가 사줄게.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와야지. 정말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민정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정말 제 딸을 위해 해주는 기분이었어요. 민정이는 중국에 다녀와서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장아찌, 젓갈, 각종 나물 무침까지. 솜씨가 나날이 늘었죠. 남편도 민정이를 무척 예뻐했어요. 우리 민정이 덕분에 집안이 화목해진다.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도 기뻤어요. 정말 민정이는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아이 같았거든요. 민정이가 온 지 2년이 지나자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와는 평생 함께 할 거라는 걸요. 제가 낳지 못한 둘째 딸. 아니,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우리 집에 온 지 2년이 지난 1992년 여름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는데 민정이가 아침부터 얼굴이 새파랗더라고요. 민정아,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속이 좀 거북해서.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혹시나 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7주째네요. 의사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정이는 제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요. 19살 아이가 누구의 아이를 가진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정이가 계속 울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집 앞 골목에서도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민정아, 아기 아빠가 누구니? 그날 밤 민정이 방에서 단둘이 앉아 물어봤어요. 민정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예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딸같이 아꼈던 민정이와 제 남편이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정아, 언제부터였니? 지난달부터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제 방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유부남인 내 남편이 19살 아이를. 그것도 집안에서 의지할 곳 없는 고아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그 사람이지. 민정이를 달래놓고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연달아 피우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진수 씨, 이게 뭔 개소리예요? 제가 평생 남편한테 그렇게 거칠게 말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뭔 개소리예요? 19살 아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담배를 떨어뜨렸어요. 제가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어쩌다가요? 먹을 만큼 나이 처먹은 어른이 어쩌다가가 어디 있어요? 정희야, 나도 남자야. 너랑 결혼한 지 15년인데 아들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가신 거예요? 밖에서 나와서 오지. 다른 여자? 여자? 민정이가 당신한테 애 낳아주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한테서 아들을 못 얻으니까 다른 데서 얻으려 했다는 걸요.
진수 씨, 솔직히 말해요. 민정이한테 정이 있어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젊은 여자니까 좋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남봉꾼이었다는 사실을요. 사실 밖에서 난잡해도 참아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다니. 사랑은 제 시집 온 지 한 달이 끝이었나 봐요. 뭐라고?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처녀 중에 괜찮은 아이라서 데려온 거였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는 사랑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정이를 어디 보낼까? 보내다니요? 집안이 시끄러워지잖아. 남편은 민정이를 그냥 쫓아내려 했어요. 아이를 가진 19살 소녀를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것이 뭔 개소리예요? 당신이 저지른 일인데 민정이를 내쫓으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 집안에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 당신이 책임져야죠. 그날 밤 정말 많이 싸웠어요. 결국 시어머니까지 나서셨죠. 정희야, 무슨 일이냐? 밤중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금세 달라지셨어요. 그럼 아기가 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지.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기는 건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15년 동안 아들 못 낳는다고 저를 구박하시던 분이 이제는 첩의 아들이라도 생기면 된다는 거였어요. 정희야, 내가 그 아이를 키워라. 제가요? 그래. 어차피 내가 아들 못 낳잖아. 민정이가 낳으면 내 아들로 키우는 거야. 그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15년 동안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시더니 이제는 첩의 아들을 제가 키우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민정이를 쫓아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집을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성주도 있고. 민정아, 어떻게 할래? 다음날 민정이와 이야기했어요. 민정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저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민정아, 아기를 낳으면 내가 키울게. 넌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돼. 그런데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제가 이런 짓을 했는데. 너는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그 사람이야.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민정이는 아기를 낳고 저는 그 아기를 제 아들로 키우기로요. 하지만 그날부터 남편과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너무 그러지 마라. 15년 동안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다가 이제는 첩의 아들 키우라고요? 더 이상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정희야, 말 걸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그날 밤부터 정말로 각방을 썼어요. 안방은 제가 쓰고 남편은 작은 방을 썼죠. 민정이는 제일 안쪽 방에서 지냈고요. 민정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해야 할지, 불쌍해야 할지. 하지만 결국 불쌍한 마음이 더 컸어요. 19살에 의지할 곳 없는 아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민정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제가 중국으로 돌아갈까요? 왜? 어머니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민정아, 너가 의지할 곳도 없이 그렇게 가면 나는 마음이 어떻겠니? 그냥 여기 있어. 사실 민정이가 없으면 집안일을 누가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이가 진짜 제 딸 같았거든요. 1993년 3월 민정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지환이었죠.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희야,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집안에 아들이 생겼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받으신 반지였대요. 정희야, 내가 지환이를 잘 키워다오. 이 반지는 너에게 주는 거야.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라 남편의 아들을 제가 대신 키워주니까 고마워하신 거였어요. 지환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민정이를 닮아서 얼굴이 하얗고 눈이 컸죠. 저는 지환이를 정말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밤에 울면 제가 달래고 아프면 제가 병원에 데려가고 민정이는 지환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지환이 덕분에 이 집이 더 화목해졌는데. 하지만 정말로 화목해진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각방을 썼고 서로 말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지환이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였어요. 성주는 그때 11살이었는데 갑자기 생긴 남동생이 신기한지 지환이를 무척 예뻐했어요. 엄마, 지환이 정말 귀엽다. 내가 누나니까 잘 돌볼게. 그때만 해도 성주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주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지환이가 돌이 지날 무렵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이제 지환이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지? 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들 못 낳아서 속상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15년 동안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았는데 이제는 첩의 아들 덕분에 인정받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감사했어요. 지환이만 있으면 더 이상 구박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30년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지환이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집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죠. 남편과 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먼저 세면대를 쓰고 저는 나중에 썼어요. 밥상도 따로 차렸죠. 마치 하숙집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랑 왜 따로 드세요? 성주가 12살 때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다 아는 거더라고요. 어른들 일이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이상해요. 다른 집은 같이 먹는데. 성주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과 같은 상에 앉아서 밥 먹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처음에는 화해하려고 했어요. 정희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평생이요. 애들 앞에서라도. 애들이 뭘 압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방을 따로 쓴다고 생각하겠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과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끝까지요. 그런 와중에 지환이만큼은 정말 예쁘게 키웠어요. 민정이가 낳았지만 제가 친아들처럼 아꼈거든요. 지환아, 엄마야. 지환이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1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민정이도 그걸 보고 기뻐했어요. 어머니, 지환이가 어머니를 엄마라고 하네요. 당연하지. 내가 키우는데. 민정이는 지환이를 아가라고 불렀어요. 절대 아들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엄마고 자신은 그냥 돌봐주는 언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환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돌도 안 지났는데 엄마, 누나, 할머니를 다 구분해서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지환이가 신기해서 하루 종일 안고 다니셨죠. 우리 지환이 참 똑똑하다. 김가 집안 핏줄이 많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묘한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저를 구박하시더니 이제는 지환이 때문에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지환이가 3살이 되자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더 배우고 싶은데 요리학원에 다녀도 될까요? 요리학원? 네. 지환이도 크고 제가 더 배워서 집안일을 잘하고 싶어요. 민정이는 항상 그랬어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집안을 위한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자립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래, 다녀라. 돈은 내가 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민정이는 1년 동안 요리학원을 다녔어요. 한식, 중식, 일식까지. 정말 열심히 배웠죠. 집에 와서는 배운 걸 우리한테 해주곤 했어요. 와, 민정 언니 음식 정말 맛있다. 성주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민정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환이가 5살 되던 해 민정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작은 반찬 가게를 해보고 싶은데. 반찬 가게? 네. 요리학원에서 배운 걸로.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민정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치, 장아찌, 나물 무침. 뭘 해도 맛있었거든요.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조금씩 모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작게 시작해 볼게요. 민정아, 내가 쌈지돈이 조금 있어. 모아놓은 돈은 놔뒀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고 일단 시작하는 데는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 가족인데 뭐. 민정이 눈에서 눈물이 글썽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꼭 갚을게요. 갚을 것까지야 없어.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돼. 민정이는 정말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앞에서 작은 상자에 반찬을 담아서 팔았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민정이 반찬을 사 먹고는 입소문이 났어요. 민정이네 김치가 정말 맛있다더라. 장아찌도 시원하고 좋아. 몇 달 지나니 주문이 많아져서 집에서 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민정이는 하루 종일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성주가 그 무렵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민정 언니만 예뻐해요? 뭔 소리야? 엄마가 언제 민정 언니만 예뻐했다고? 맨날 민정 언니, 민정 언니. 그리고 지환이도 맨날 안고 다니고. 성주가 15살이 되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릴 때는 민정이를 좋아했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달라진 거죠. 성주야, 민정이는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지환이는 내 동생이고. 동생이긴요. 민정 언니가 낳은 애잖아요. 성주야, 사실이잖아요. 아빠가 민정 언니랑 해서 낳은 애라고 학교에서 다 알아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누가 그런 말을. 엄마가 숨긴다고 모르는 줄 알았어요?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성주가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했을지. 성주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소홀히 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해요. 어차피 엄마는 지환이만 좋아하는데. 성주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지환이가 더 어리고 또 첩의 아들이라 더 신경 쓴 게 맞았거든요. 그 무렵 민정이 반찬 가게가 정말 잘 되기 시작했어요.
동네 가게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식당에서도 납품 요청이 왔어요. 어머니, 가게를 좀 크게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크게? 포장마차에서 파는 것 말고 진짜 가게를 얻어서요. 민정이가 벌어들이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은 벌었거든요.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래, 해봐라. 돈 부족하면 내가 더 보태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1998년 민정이가 진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민정 반찬이라는 간판을 걸고 직원도 한 명 뒀어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주의 질투가 더 심해졌어요. 엄마, 민정 언니 돈 많이 벌죠? 왜? 저도 용돈 더 주세요. 친구들보다 적게 받아서 창피해요.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나 해라. 민정 언니는 중학교도 안 나왔는데 돈 잘 버네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뭐해요? 성주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이미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었거든요. 지환이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저는 지환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행복했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그래, 우리 지환이. 지환이가 7살 때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지환이가 자라서 저를 돌봐줄 거라고. 2005년 지환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고생 많았어. 지환이 덕분에 우리 집안대가 이어지는구나. 어머니, 지환이 잘 키워라. 그 애가 김가 집안의 희망이야.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각방을 썼고 민정이는 가게 일로 바빴고 성주는 대학 준비로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2009년 갑작스럽게 민정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갑자기 왜? 지환이도 이제 컸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정이가 중국으로 떠난다니. 19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민정아, 여기가 내 집이야. 왜 떠나려고 해? 어머니, 저는 언제까지나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지환이도 이제 16인데 친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지환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할 거야? 팔고 갈게요. 도와주신 돈 돌려드리고 남은 돈으로 중국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민정이는 정말로 2009년 가을에 중국으로 떠났어요. 지환이가 16살 때였죠. 민정 이모는 언제 올 거야? 지환이가 민정이를 그렇게 불렀어요. 언제부터인가 민정 누나가 아니라 민정 이모로 바뀌었더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겠다. 사실 민정이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15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민정이가 떠나고 나니 집안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리는 제가 다시 해야 했고 지환이 돌보는 것도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지환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성주는 대학생이 되어서 집에 잘 안 있었고 남편과는 여전히 각방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군대 다녀올게. 2011년 지환이가 20살이 되어서 군대에 갔어요. 그때가 정말 외로웠어요. 집에는 남편과 저만 남았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니까. 지환이가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편지도 자주 썼고 면회도 빠짐없이 갔어요. 엄마, 제대하면 취직해서 엄마 효도할게. 지환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2013년 지환이가 제대하고 2015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작은 방에서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슬프다기보다는 허무했어요. 18년 동안 각방을 쓰면서 남남처럼 살았는데 정말 남이 죽은 것 같았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지환이가 걱정해줬어요. 그때 25이었는데 어른이 다 되어서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괜찮다, 지환아.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지환이와 계속 함께 살 줄 알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저와 지환이는 정말 모자지간처럼 살았어요. 지환이가 25이었는데도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엄마, 혼자 있지 마세요.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지환이는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다녔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공장 말이에요. 제가 30년간 안전관리를 맡았던 바로 그 공장에서요. 지환아, 그 공장 말고 다른 데 다녀라. 왜요? 여기가 좋은데요. 아버지 공장이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보기에는. 하지만 지환이는 그 공장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구경 갔던 곳이니까 친숙했겠죠. 성주는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직했어요. 증권회사였는데 월급이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서울에서 살 거예요. 그래, 내 앞길이니까 알아서 해라. 성주는 1년에 한두 번 집에 왔어요. 명절 때나 잠깐.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갔죠. 누나는 왜 이렇게 안 와요? 바쁘니까 그러겠지. 사실 성주가 집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지환이만 보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2018년 지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저 소개받은 사람 있어요. 누구? 회사 동료 누나가 소개해준 분이에요.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데 지환이가 결혼한다니 기쁘면서도 서운했어요. 30년을 제가 키웠는데 이제 다른 여자에게 뺏기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사람 좋니? 네, 착해요. 엄마가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상대방 부모가 지환이 출생에 대해 알고 나서 반대한 거였어요. 우리 딸을 첩의 아들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환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괜찮아요. 다른 사람 만나면 되죠. 지환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상처받은 티가 났어요. 그 이후로 연애에 소극적이 되었거든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주문이 줄어들고 직원들도 줄여야 했어요. 엄마, 공장 상황이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은데? 한 달에 적자가 200만 원씩 나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지환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27에 공장 물려받아서 혼자 운영하기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지환아, 공장 팔까?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요. 지환이는 끝까지 공장을 지키려고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2021년 봄부터는 공장 운영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가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장 안전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운영비를 아끼려고 점검을 자꾸 미뤘거든요. 엄마, 가스밸브 점검 언제 할 거예요? 다음 달에. 이번 달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알아. 조금만 기다려.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점검을 미뤘어요. 그때마다 지환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가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30년 넘게 써온 장비인데 뭔 문제가 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2024년 9월 15일 그날이 왔어요. 오후 2시 47분 지환이가 일하던 공장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어요. 제가 점검을 미룬 바로 그 가스 밸브에서요. 119입니다. 화재 신고 접수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공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어요. 소방차가 여러 대 와 있었고 공장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지환이는? 우리 지환이는 어디 있어요? 가족분이세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환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화상이 너무 심해서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아들. 제 아들이에요. 유가족 확인되었습니다. 사인은 가스 폭발로 인한 화상과 연기 중독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환이가, 제가 30년간 키운 지환이가 장례식장에서 내내 울었어요. 성주도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엄마, 그만 우세요. 지환이가, 우리 지환이가 이미 죽었는데 울어봤자 뭐예요. 성주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지환이는 성주 친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안전점검 기록을 보여주세요. 그게 조금 미뤄졌었는데 6개월이나 미뤘네요. 이건 중대한 과실입니다. 조사관이 보여준 서류에는 제 서명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예산 절약을 위한 연기라고 제 손글씨로 적힌 그 서류들. 김정희 씨, 이 사고는 점검 불이행으로 인한 인재입니다. 산재 인정은 되지만 관리 책임자인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들의 산재 보상금 7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당연히 제가 받을 줄 알았는데 엄마, 저한테 연락 온 게 있어요. 성주가 서류를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수혜자가 김성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제가 미리 등록해뒀어요. 지환이랑 상의해서요. 지환이랑? 네. 지환이가 사고라도 나면 엄마 혼자서는 그 큰돈 관리하기 힘들 거라고 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지환이가 그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분명 성주가 혼자 한 짓이었어요. 성주야, 그 돈은.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받을 자격 있어요? 엄마 때문에 지환이가 죽었는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점검을 제때 했다면 지환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주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이 집도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엄마 명의로 대출도 받아뒀고요. 3억? 내가 언제 대출을? 엄마 도장이랑 신분증으로 제가 받았어요. 도박했는데 다 잃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죽고 돈은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엄마, 임대주택 하나 구해뒀어요. 거기서 사세요. 성주가 열쇠를 던지며 말했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성주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평생 지환이만 예뻐하시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성주가 30년 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며 자랐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복수로 돌아온다는 걸. 성주야, 제발. 이제 늦었어요, 엄마.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그 말을 남기고 성주는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환이도 없고 성주도 저를 버리고 갈 곳도 없고 67년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성주가 던져준 임대주택은 정말 초라했어요. 신월주공 아파트 103동 1205. 10평짜리 방 하나에 부엌 딸린 그런 집이었죠. 벽은 곰팡이가 슬고 바닥은 삐걱거리고 67년을 살아온 제 인생의 마지막 집이 이런 곳이라니 생각이 들다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몇 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이랑 지환이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반지. 그게 전부였어요. 첫날 밤 누런 형광등 아래서 지환이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지환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또 울었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제 실수 때문에 죽었다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부터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3억 빚을 어떻게 갚을지, 한 달에 드는 생활비, 관리비는 또 어떻게 낼지. 67세 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주머니, 청소 일하실래요? 동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일이었어요. 근처 찜질방 새벽 청소. 하루에 3만 원씩 주는 일이었어요. 3만 원이면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야 해요. 할 수 있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찜질방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2시간 동안 화장실 청소, 바닥 닦기, 쓰레기 치우기.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한 달 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90만 원. 67년 살면서 이렇게 적은 돈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지환아,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매일 밤 지환이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덜 외로웠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무릎은 아프고 손목은 부어있고 67세 몸으로 새벽 청소를 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머니, 좀 쉬셔도 돼요. 함께 일하는 50대 아줌마가 걱정해줬어요. 괜찮아요. 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도 몸이 먼저인데.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밥도 사 먹어야 하고 하루라도 쉬면 그날 3만 원이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어느 날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어지럼증 때문에 바닥에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일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보니 이마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67세 늙은 여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환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다쳐서 집에 온 나를 위로해줬을 텐데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더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주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살고 계세요? 너 왜 전화했냐? 그냥 안부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성주 목소리에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거든요. 관리비는 잘 내고 계세요? 어떻게든 내고 있어. 다행이네요. 그럼 몸 건강히 사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안부를 묻는다면서 정작 걱정하는 마음은 없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무했어요. 제가 낳은 딸이 이렇게 차갑게 굴다니. 그날 밤 결심했어요. 정말로 죽자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11월 15일 새벽 3시에 집을 나왔어요. 찜질방에 가는 척하고. 하지만 발걸음은 바다 쪽으로 향했어요. 창원 앞바다에 있는 방파제.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깊은 바다였어요. 헤엄을 못 치는 저에게는 확실한 방법이었죠. 새벽 바다는 정말 조용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고 바람만 불고 아무도 없었어요. 방파제 끝까지 걸어가서 난간에 올라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만 바다가 보였어요. 지환아, 엄마가 간다. 엄마가 너를 죽였으니까 같이 가자. 눈을 감고 뛰어내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사모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믿을 수 없었어요. 민정이? 15년 만에 보는 민정이었어요. 50대가 된 민정이. 하지만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사모님, 뭐 하세요? 거기서 내려오세요. 민정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제 다리를 붙잡고 뒤로 끌어당겼어요. 민정아, 왜 여기에? 사모님, 저 기억하세요? 박민정이에요. 민정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그 순간 15년 전 기억이 쏟아졌어요. 17살에 우리 집에 온 민정이. 김치 담그던 민정이. 지환이를 낳던 민정이. 민정아, 정말 민정이야? 네, 사모님. 정말 저예요. 왜 여기에 있어? 사모님을 찾고 있었어요. 지환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민정이가 지환이 이야기를 꺼내니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정아, 우리 지환이가. 알아요, 사모님. 다 알아요. 민정이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사모님, 여기서 내려오세요. 추워요. 민정이가 저를 부축해서 방파제 아래로 내려갔어요. 벤치에 앉히고는 자기 외투를 벗어서 제게 입혀줬어요. 민정아, 너는 어떻게 여기에? 중국에서 살다가 한 달 전에 다시 왔어요. 지환이 소식을 듣고 민정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지환이, 제가 낳은 아들인데 엄마 노릇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민정아, 사모님이 30년 동안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할 일을 사모님이 다 해주셨는데. 민정이가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민정이가 아니었어요. 민정아, 너는 잘못이 없어. 그때 너는 어린아이였잖아. 그래도 제가 지환이 엄마인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민정이와 함께 울었어요. 15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지환이 때문에. 사모님, 지환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지환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저를 잘 따랐는지. 정말 좋은 아이로 키워주셨네요. 민정아, 지환이는 정말 착했어. 너를 닮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사모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민정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해가 뜰 무렵 민정이가 말했어요. 사모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너희 집? 네. 중국에서 돈 좀 벌어서 창원에 작은 집을 샀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정아, 내가 왜? 사모님은 제 어머니잖아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어머니셨어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반찬 배달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반찬 갖다 드리는 일. 사모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반찬 배달? 네. 지환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0년 전 민정이가 공장에서 했던 설문조사가 생각났어요. 직원들이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던 그 아이가 이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챙기겠다는 거였어요. 민정아, 정말 그럴래? 네, 사모님.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사모님이 계셔야 해요. 민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지환이가 보고 있을 거예요. 사모님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그 말에 제가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민정아, 고마워.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렇게 저는 민정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갔어요. 방파제에서 죽으려던 제가 민정이 덕분에 다시 살게 되었어요. 민정이가 준비한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방 2개의 거실, 부엌, 그리고 베란다에는 김치 담글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어요. 사모님, 여기서 사모님이랑 저랑 같이 살아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반찬 갖다 드리면서 민정아, 지환이도 기뻐할 거예요. 사모님이 좋은 일 하신다면. 그때 깨달았어요. 민정이가 15년 동안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이 모든 걸 준비한 거라는 걸요. 저를 위해서. 민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모님,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지환이 생각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그날부터 민정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제 딸. 진짜 딸처럼 저를 챙겨주는 민정이와 함께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정이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30년 전 제 생일에 끓여주던 바로 그 미역국을요. 사모님 드세요. 민정아, 이 맛, 예전 그대로네. 네, 사모님이 좋아하셨던 맛이에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67세의 새로운 삶을. 민정이와 함께요. 민정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갖다 드리는 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사모님, 오늘은 어디부터 갈까요? 민정이가 배달 리스트를 보며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이 15분이에요. 다들 80세 넘은 분들인데 자식들이 멀리 살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죠. 김할머니 댁부터 가자. 어제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승합차에 반찬통을 싣고 출발했어요. 김치, 나물무침, 미역국, 계란찜. 민정이가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이에요. 첫 번째 집, 김순자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88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원룸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민정아, 정이야, 어서 와라. 김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는데 얼굴이 많이 파리하셨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안을 보니 어제 갖다 드린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할머니, 어제 반찬 안 드셨어요? 입맛이 없어서. 미안해. 민정이가 제 눈을 보더라고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는. 할머니, 저희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따뜻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드세요. 고마워, 민정아. 민정이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저는 할머니와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요즘 자식들 연락 없어요? 없어.
큰아들은 부산에 사는데 바쁘다고 하고 작은아들은 아예 연락이 안 돼.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제가 생각났어요. 성주한테 버림받았을 때의. 할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매일 올게요. 정희야, 고마워.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말랐는지 가슴이 아팠어요. 민정이가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할머니, 드세요. 지환이가 좋아했던 미역국이에요. 지환이? 네, 제 아들이었어요.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민정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지환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민정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사모님이랑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미역국을 한술 떠서 드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맛있다.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맛 같아. 많이 드세요, 할머니. 그렇게 김할머니 댁을 나와서 다음 집으로 갔어요. 박할아버지 댁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민정이 왔구나. 고맙다, 고마워. 박할아버지는 말씀이 어눌하셨지만 항상 고맙다고 하셨어요. 민정이가 반찬을 정리해드리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혈압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물 많이 드시고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알아. 민정이가 안 짜게 만들어줘서. 좋아. 할아버지가 민정이를 보며 웃으셨어요.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15집을 다 돌고 나니 오후 4시였어요. 차 안에서 민정이가 말했어요. 사모님, 요즘 어르신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게. 우리가 계속 가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지환이도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하는 거. 민정이가 지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동안 못 해본 모정을 이제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성주 소식 들으셨어요? 성주? 내 딸? 무슨 소식? 도박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성주 이야기를 듣기 싫었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딸이니까. 뭔 문제?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고 있다고. 그래서 사모님 집까지 팔았던 것 같아요. 성주가 제 집을 판 돈도 다 날렸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많은 돈을 도박으로. 그래도 자업자득이에요. 사모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민정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민정이가 저를 챙겨주는 입장이 되었더라고요. 민정아, 그래도 내가 낳은 딸인데. 사모님, 너무 착하세요. 성주가 사모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미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배신당해도 걱정이 되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지환이가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지환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지환아, 엄마, 이제 민정 이모랑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환아,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엄마가 지금 하는 일이 맞아요.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봐드리는 거. 저도 기뻐요. 꿈에서 깨어보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환이가 저를 용서해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이가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오늘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이 더 생겼어요. 누구? 92세 할머니인데
자식이 아예 없다고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거동이 힘드셔서. 그럼 우리가 돌봐드려야지. 네, 사모님.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씀?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유산을 주겠다고. 그런 말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정아, 우리는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네, 알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날부터 새로운 할머니까지 돌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혼자 사시는 92세 할머니. 이름은 최정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첫날 인사를 드렸을 때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너희가 나를 돌봐주러 온 아이들이야? 네, 할머니. 저는 박민정이고 이분은 김정희 사모님이에요. 아이고,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우리 손을 꽉 잡고 울으셨어요. 92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할머니, 매일 올게요. 반찬도 갖다 드리고 안부도 여쭐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이 16분이 되었어요. 모두들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느 날 최정순 할머니가 저희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정희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뭔 말씀이세요, 할머니?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92살이면 충분히 살았어. 그런데 너희한테 고마워서. 할머니가 서류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 집, 너희가 가져라. 할머니, 저희는 그런 걸 받을 수 없어요. 받아라. 너희 아니면 누가 받겠어? 나한테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어. 할머니 집은 작지만 깨끗한 주택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곳보다 훨씬 좋았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세요? 나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줘. 혼자 죽기 싫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92세 할머니가 혼자 죽는 게 무섭다고. 할머니,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3개월 후 최정순 할머니가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말로 그 집을 물려받았어요. 유언장까지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민정아, 이제 우리 집이 생겼네. 네, 사모님. 할머니가 주신 귀한 집이에요. 그 집으로 이사하면서 우리 일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엌이 넓어서 반찬을 더 많이 만들고 예전보다 2배의 독거노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나자 소문이 났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민정 반찬 이야기가. 정희 사모님, 민정 씨.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방송까지 할 필요 있나? 사모님, 우리 이야기가 알려지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기자가 물어봤을 때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모님이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이제는 제가 사모님과 함께 다른 분들을 돌봐드리고 싶어서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들, 지환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이 50분이 되었어요. 민정이와 저만으로는 힘들어서 자원봉사자들도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반찬 가져왔어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성주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었어요. 성주야, 엄마 다 잃었어요. 뭘 다 잃었다고? 집도, 돈도, 회사도 다 잃었어요. 성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성주의 울음소리였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성주야,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지환이도 제가 못난 마음에 괜히 질투해서 그랬어요. 처음으로 성주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제가 낳은 딸인데. 성주야, 엄마한테 와라. 정말요? 그래, 와라. 우리 함께 살자. 민정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성주가 왔어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파리해지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주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성주야, 됐어. 이제 일어나. 엄마,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셋이서 함께. 민정이도 성주를 안아줬어요. 성주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같이 좋은 일 하면서 살자. 민정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성주도 어르신들 돌보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성주예요. 아이고, 성주가 왔구나. 우리 정희 딸이지? 네, 할머니. 이제 저도 엄마 민정 언니랑 함께 일할게요. 성주가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밤에 셋이서 둘러앉아 이야기할 때 성주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지환이한테 미안해요. 어릴 때부터 질투만 했는데. 성주야, 지환이는 다 이해할 거야. 정말요? 그래. 지환이는 착한 아이였어.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민정이도 말했어요. 성주야, 지환이가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 민정 언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정이가 아침밥을 차려주고 성주가 반찬 배달 준비를 도와주고 저는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해요. 오늘은 어느 할머니 댁부터 갈까요? 김할머니 댁부터 가자. 어제 조금 편찮으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게 행복해요. 지환이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평화로워요. 오늘도 우리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갑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지환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주신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해요. 이 작은 반지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 사모님, 준비됐어요? 민정이가 부르네요. 응, 가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세가 된 저에게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3년 후, 할머니, 꼬마 아이가 뛰어오네요. 성주의 딸 지은이에요. 성주가 3년 전에 결혼해서 낳은 손녀죠. 우리 지은이 할머니한테 왔구나. 할머니,
오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러 가요? 그래, 같이 갈까? 네, 저도 도와줄게요. 지은이가 따라오면서 어르신들한테 인사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어서 와라. 어르신들이 지은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세요. 아이가 있으니 더 활기가 느껴져요. 민정이는 이제 민정복지센터를 운영해요. 정식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고 자원봉사자들도 20명이 넘어요. 성주는 센터 운영을 도와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저는 그냥 행복해요. 73세에 이런 평화를 누릴 줄은 몰랐어요.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3년 전 성주가 저를 버렸던 바로 그 시간. 하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환아, 보고 있지?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모두 행복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지환이가 대답하는 것 같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